미장 왜 하냐? 미국 증시는 너무 좋지만 에르메스 핸드백처럼 아주 고귀하지만 너무 비싸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을 하는 그런 또 노동층이다 보니까 뭐 안두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섹터가 되게 좀 재미있는 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측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건들지 않는다라는 게 제 이제 생각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죽어버릴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기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세상이 올 것 같다. 예, 투자자들이 나한테 컴플레인 많이 할 것 같구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네, 이건 기자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좀 읽는다 하는 분 중에 이 뉴스 안 챙겨보는 분들이 없다고 하죠. 바로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인데요. 저희 글로벌 머니클럽, 줄여서 GMC는 블룸버그의 글로벌 데이터에 중앙일보의 해석을 덧붙여 가장 빠르고도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이 미장이죠. GMC 콘텐츠도 이 미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미장 왜 하냐? 데스피하자, 황스피하자. 국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미장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아마 방송이 나가는 시점엔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GMC 유튜브 미장 별곡의 문을 여는데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미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주제 미장 왜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귀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 나오셨습니다. 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KCGI 자산운용 목대균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CIO라고 하는 그 어려운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느라고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2023년부터 KCGI 자산운용에서 일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운용본부장을 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 그 미국과 중국의 성장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좀 유명했던 펀드가 있었는데, 인사이트 펀드, 글로벌 그레이 컨슈머 펀드, 그리고 G2 이노베이터 펀드 등을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경력은 조금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목대균 대표님이 약간 정파시라면은 저는 약간 투자계 사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파이입니다. 네, 저는 세상학개론이라는 한 20만 정도 되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저 약간 직장인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은퇴까지 하는 그 스토리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개미 투자자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좀 다른 시각으로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시장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목 대표님께서는 이제 해외 1세대 펀드 매니저 출신이시기도 하고 제도권 투자업계의 좀 상징과도 같으시고, 반면 한 대표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전 투자로 최근에 또 인기를 크게 얻으셨는데요. 두 분께서 오늘 독자들에게 굉장히 입체적인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초 그야말로 코스피를 넘어 데스피였습니다. 1월에 5천, 2월에 6천 선을 돌파하면서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특히 이제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고 나면 5%, 10%씩 코스피가 올라서 국장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2002년 월드컵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한국팀을 응원하지 않았고 코스피를 응원하지 않은 죄로 지금 좀 수익률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슬랙에 매일 그 설시 업타 짤이라고 아시죠? 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타라는 그 짤이 엄청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이제 두 대표님 분들도 국장 좀 뜨거운 맛을 다 보셨었나요? 저는 자산운용사를 갖다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이 상당히 좋았던, 그리고 저희 현재 펀드가 주력 펀드가 코리아 펀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2025년은 한 해였던 것 같고, 2020년 들어와서 대외 변수들, 특히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서 조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을 뭐 상장 주식을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국장의 맛을 보지는 못했고, 대신 미장도 작년에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대신 미장에서 좀 번 걸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래도 좀 국장을 마지막에 연말에 그 불같은 장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유례 없이 S&P 500이나 나스닥과 코스닥, 코스피의 이제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사실 월등히 이제 국장이 높았었잖아요. 코스피의 기본적인 흐름과 기초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게 이제 누구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업황과 이 반도체 AI 슈퍼사이클 때문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멀티플의 문제,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이 실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크다라고 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게 과연 누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것이냐라는 뭐 논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주장을 오랫동안 했었고, 많은 걸 갖다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을 좀 많이 했었고, 일부 지금 상법 개정안 3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을 넘어서서 향후에는 뭐 상속세까지 만약에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지배구조 개선은 상당히 증시의 긍정적인 팩터임은 정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한국 증시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잖아요. 그 디스카운트 요인을 갖다 해소하고 있다. 플러스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 개선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AI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 가지고 기존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단지 뭐 가전 제품에 국한됐던 아주 주기가 짧았던 반도체 사이클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같은 경우에는 서버 AI 투자처럼 조금 길게, 그리고 B2C에서 B2B에 이제 투자 사이클로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투자 사이클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강도도 더 세지다 보니까 이제 슈퍼 사이클에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 운 좋게도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금 D램으로 봤을 경우에는 HBM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받고 있는데, HBM에서는 글로벌로 지금 독과점하고 있는 회사가 3개가 있는데, 마이크론 빼고 2개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적인 구조죠. 그리고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마이크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초격차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를 갖다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조선, 방산, 원전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로 검증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그 산업, 그리고 우리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요. 이런 점이 한국의 재평가를 갖다 이끌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생각인데, 단순해서 얘기를 하면은 상법 개정 같은 이런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한 4천까지 올렸다면은 이제 글로벌 이제 AI 병목에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또 마침 또 있으면서 또한 5천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이제 포모 이런 거까지 이제 좀 이제 또 나오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몰리던 자금을 좀 주식시장으로 좀 이렇게 이끄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걸로 또 한 6천까지 또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나 이런 앞으로 남은 또 그런 프로그램까지 된다면은 진짜 더 이후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워낙 한 중순 때쯤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증시에 거의 다 돈이 좀 몰리고 많이 좀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고, AI 버블 뭐 논란도 그렇고 좀 미국 증시가 너무 이제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부담을 조금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일본이나 이런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조금 돈이 좀 흘러들어 가면서 미국 증시에서 돈이 일로 좀 나온 모양새도 좀 있었고,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뭐 인터넷과 모바일급으로 가장 큰 게 이제 AI라는 메가 내러티브인데, 그 안에서 가장 큰 병목이 이제 GPU에서 뭐 전력망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메모리 반도체로 온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탑3에서 이제 2개를 또 우리나라 이제 기업 2개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그 천운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가지고 코스피 진짜 6천이라는 2002 월드컵 같은 4강 같은 그런 일을 이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정확히 딱 5,500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 정도 살짝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먼저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국장의 이런 랠리가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코스피 같이 우리나라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주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주들은 PBR 같은 것도 되게 적은 편이고 일본보다 훨씬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국장에서 저평가된 가치주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나 뭔가 이런 좀 리스크 있는 주들은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평가된 부분들이 좀 다시 재평가를 받는 국면이 있고 그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중요한 것도 사실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게 워낙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도망갈지 아니면 미국 장이 다시 좀 회복되고는 원래 미장을 하던 사람이나 원래 코인을 하던 분들이 다시 이탈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호르무즈 해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다 보니까 네. 그래도 장기 투자를 만약 하신다면은 저는 국장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2024년 이전의 어두운 국장으로는 다시 아닐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뭐 극한 상황이 아니게 되면 보통 한 달에서 몇 달 후에 그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좀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년 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이벤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우리 펀더멘탈을 크게 침해하는 정도로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부분인가 이미 주가에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부분이 지금 국제 유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상주지 흑자 폭도 옛날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견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PR로 봤을 경우에는 코스피의 PR이 그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또 그 코스피가 되거든요.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싼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US 달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화가 워낙 지금 환율이 절하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다시 보게 되면 옛날에 투자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환율로 인해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투자를 안 했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저평가된 국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3년에 제가 그 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이 왜 이렇게 저평가냐. 네, 이틀 내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평가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저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그 저평가의 매력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그 랠리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글로벌로 싸거든요. 말씀하셨던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지금 싼 편이고요. 다만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 투자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 AI 버블은 언제 끝날까요? 맨날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비트코인보다도 요즘 재밌다, 뭐 도파민 장이다 이렇게도 예시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반면 이제 특히 이제 이란 전쟁이 난 이후에 달러 가치가 이제 원화 가치 대비 상당히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신규 진입자들을 너무 사실 같은 달러를 주고 미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이제 팍팍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월가에서 뭐 클로드 말 쇼크라고 하죠.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잠식할 것이다라는 공포가 퍼지면서 한때 뭐 폭락장이 오기도 했습니다. 미장이 좀처럼 올해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 작년에 이제 캐치프레를 뒤집어가지고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밈까지 생겨났는데요. 어떻게 대표님들은 이제 미장 일부 처분하신 그런 종목들도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뭐 처분을 하진 않았고 어쩌면 저는 그 코스피가 롤러 코스피라고 요즘 이제 하던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또 이제 지금은 또 변동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거의 지켜본 사람인데 저는 사실 본인이 사실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인이 뭔가 좀 엣지를 가질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뭔가 글로벌 내러티브를 이제 기술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큰 흐름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미장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글로벌 이제 돈의 흐름을 좀 보기에도 미장이 좀 쉽다. 제가 상대적으로 느끼기에는 쉽다고 좀 생각이 돼서 저는 결국에 뭐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이제 중간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5월에 이제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된 이후에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때까지 뭔가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미장이 다시 좀 매력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유가 쇼크가 있었던 뒤에는 항상 시장이 좋게 아웃퍼폼 하기도 했고 최악은 많이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뭐 되게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뭐 몇만 원일 때는 안 사던 삼성전자 이제 와서 왜 몇십만 원 주고 산다고 뭐 난리치냐라는 짤도 있는데 사실 한 15만 원, 뭐 하이닉스 한 80만 원 갈 때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제 주변에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로 미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다가 그래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에서 20만 원을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뭐 110만 원까지 막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야 에라이 못 찾겠다 여기서는 이거는 타야 된다라고 하고 진짜 포모가 극대화돼서 결국에는 매수를 눌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기도 하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는 약간 좀 투자를 그래도 한 십몇 년을 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직관이 좀 반대로 저는 작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못하면은 상승을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계속 손익비 측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하면 5만 원에서는 사실 4배의 손익 그 상방이 있는 거고 사실 떨어져 봤자 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은 5만 원에서는 사실 올라갈 여지는 많은데 떨어질 하방은 되게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2배를 먹으려면 4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 확률과 다른 이제 대안들을 생각해 봤을 때 손익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20만 원에서 다시 1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는 갈 수 있는 건데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빨리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손익비가 오히려 저는 떨어져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고 최소 저는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낸 것들은 3, 4년 그러니까 처음 산지 3, 4년 이후에 많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더 했었었고 오히려 가격이 너무 갑자기 튀면은 이거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것 같아서 그런 뭔가 직관을 처음에는 역행하는 연습을 조금 해야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관 투자자이고 저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펀드에서 투자하는 건 되고요. 근데 이제 배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4년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가 너무 부진한 거예요. 옛날 얘기죠. 벌써 1년 반 전에 저희 너무 싼 한국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핸드백하고 비유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미국 증시는 너무 좋지만 에르메스 핸드백처럼 아주 고귀하지만 너무 비싸다. 원래 정상 가격이 1,000만 원인데 거의 1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걸 사는 게 맞을까? 그리고 너무 집중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운 좋게 밸류 프로그램이 또 가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조금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올해 그 중순 이후에 하반기까지 놓고 보게 되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말씀하셨듯이 중간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증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콜레이션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의 이제 상대적 매력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 미국을 오버웨이트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한국을 오버웨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 역사적 상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적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밸류에이션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단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익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 상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향후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한국에 좀 더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올해 국장과 미장 중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국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도 뭐 사실은 맨날 투자하면서 틀리는 게 저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합니다. 거의 대응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AI 그 캐펙스 성장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민감도만을 놓고서 저희가 베팅을 한다고 하면 저는 한국이 더 미국보다는 나은 포지션에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조정을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란에 대한 그리고 대외적인 그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갖다 가격에 반영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들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터졌다고 조금 봅니다. 그러면 뭐 현재 상황에서 수급 상황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예전보다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국장에 대한 그 매력도가 미장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장과 국장을 선택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장도 굉장히 그러니까 국장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은 나머지는 큰 뭐 그 결과를 못 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뭐 코스피 지수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국장 한다고 해서 뭐 코스피 지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장 한다고 해서 그냥 S&P 500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거기서 개별주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장 전체적으로는 잘 갈 수 있으나 내가 투자한 거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미장이 예를 들어서 안 갈 수 있지만 내가 투자한 고른 것들은 오를 수 있는 거고 워낙 요즘은 AI 내러티브를 타냐 안 타냐가 그 성패를 가르는 거다 보니까 미장 국장을 나누기보다는 저는 AI 내러티브나 이런 큰 내러티브를 타냐 안 타냐 아니면 그런 데 소외되어 있냐 안 소외되어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차피 지수의 의미라면은 국장이 조금 더 이제 AI 병목의 비중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 개의 회사긴 하지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AI 병목의 비중이 저는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 시장 안에서. 그래서 AI 병목을 지수로는 더 많이 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미장에서는 그 하나하나 개별주로 봤을 때 AI 병목에 좀 더 잘 포지션이 돼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개별주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장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별주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그냥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그거라면은 뭔가 국장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모두 동의할 만한 명제겠지만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한 건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였잖아요. 그동안에 사실 오래된 교훈이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놔두면 오른다. 퇴직금은 그냥 S&P 500에 묻어놓으면 된다.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흐름이 달라질지 아니면 그 흐름 그대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2009년에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그때부터 미국 증시가 조금 장기간의 랠리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는 질서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금리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기업들의 마진도 워낙 높은 상황에서 시작이 됐었고 미국 쪽에 자금이 많이 모이고 있고 현재 AI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질서의 변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AI가 지금 주도하는 시장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AI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도 지금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 젠슨 황이 얘기했듯이 그냥 AI를 놓고 봤을 때 5개의 층이 있다. 그 중에 사실 모델 같은 경우에 하나의 층에 국한된다. 그 밑에 깔고 있는 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에너지, 인프라다라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갈수록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소프트웨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럼 그 네.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도 다 어쨌든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설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이잖아요. 운 좋게도 AI 시대에 그러한 인프라와 그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그 기업 국가로서는 한국
한국, 일본이 뜨게 되는 것이고 뭐 만만치 않게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질서가 코로나 이후에 시작이 됐었고 AI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변화의 흐름을 갖다가 일부를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미국과 이제 다른 뭐 이머징 마켓이나 말씀해주신 그런 나라들의 차이는 그 내러티브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뭔가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일을 촉발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나 내러티브의 수혜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머징이라는 신흥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거를 내러티브를 잘 못하는 나라의 축에 우리가 속했다면은 사실 우리는 쇠퇴하는 국이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일본과 한국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질서에서도 이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좀 상방이 미국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과연 미국 예외주의가 깨진다는 뜻이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예외주의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수혜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 내러티브를 처음 만들어낼 수 있는, 촉발을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저는 주식이 왜 오르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기술 혁신과 사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쟁을 또 많이 하면서 미국도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부채가 굉장히 가장 큰 트럼프의 그 걱정거리거든요. 미국의 가장 좀 걱정이 이제 부채다 보니까 부채를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채를 갚는 게 아니라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그 갚을 빚의 가치를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폐를 이제 유동성 완화가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이 만들어낸 AI나 이런 기술 발전 내러티브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한국의 또 이런 방산 업체들도 이런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시황에 굉장히 좀 이익을 보고, 조선도 우리나라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럼 AI나 이런 뭐 그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같이 타가지고 저는 좀 한국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그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예외주의는 계속 이어지는 그 전제를 하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선입견입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서 섹터별로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요새 이제 미장 트렌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저도 최근에 사실 저는 처음 봤는데 헤일로라고,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쉽게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거운 실물 자산, 우리 흔히 말하는 국장에서 말하는 뭐 중후장대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발전소나 철도망 등을 만드는 이제 기업이 인기를 다시 끌고 있다고 하는데, 2030 투자들 중에는 사실은 이제 그걸 넘어서 최근에 되게 많이 핫했던 로봇이라든가 뭐 피지컬 AI 이런 섹터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미장 위주로 이제 두 분은 어느 섹터를 좀 유심히 보고 계시는지 올해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 처음 본 단어긴 한데 헤비 에셋 로우 옵솔렌센스가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헤비 에셋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중후장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AI 때문에 다른 그 소프트웨어나 그동안 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obsolete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행에 밀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밀려버린 공룡처럼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에 좀 면역을 갖고 있는 게 결국 하드웨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그런 실물 자산, 뭐 이런 발전소나 철도망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그런 것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인기를 끄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래서 방산 쪽이나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사실 하는 게 트럼프의 그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을 하는 그런 또 노동층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미는 트렌드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방산 쪽도 뭐 안두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좀 미국 제조업 플러스 방산까지 해서 수익을 가장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요즘은 인기를 굉장히 좀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런 저는 뭔가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 플러스 뭔가 AI나 아니면은 뭐 로봇이나 방산 같은 그걸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를 좀 연계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가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메이드 인 USA로 해내는 뭔가 그런 것들이 섹터가 되게 좀 재미있는 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이 올해가 이제 트럼프 정권 2년 차인데 3년 차, 4년 차에서도 저는 계속 그런 흐름이 투자가 계속 많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산 쪽은 그 트럼프 처음부터 그렇고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는 우주 쪽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안드릴 같은 그 완전 직접적인 방산도 있지만 민간과 방산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섹터도 굉장히 많이 유심히 보고 있고 로봇 같은 쪽은 AI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뚫린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로봇 쪽의 원래 병목은 인간의 개발 속도였거든요. 다 하드 코딩을 이제 개발자들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속도 때문에 이제 느려졌던 건데 옛날에는 이제 연필을 하나 짚는 거를 코딩을 했으면은 종이를 짚는 거는 따로 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일반적으로 AI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이제는 그 개발이라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이제 AI가 대신 해주다 보니까 인간의 병목이 사라져버린 AI 때문에 병목을 없앤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AI라는 섹터 내에서는 AI라는 메가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거지만 그 안에서의 세부 내러티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엔비디아의 GPU였고 그다음에 뭐 전력망으로 갔다가 뭐 요즘은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광통신 뭐 이런 데까지 막 다 이제 냉각 인프라까지 가는데 가장 큰 병목은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저는 그 힘을 활용해서 결국에 다시 연산력으로 그 병목을 끌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AI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AI 에이전트 쪽의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작년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이 챗봇으로 쓰는 토큰을 쓰는 게 아니라 AI가 AI를 또 쓰고 그 AI가 또 AI를 호출해서 쓰고 하면서 토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AI 쪽 토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제 GPU와 전력망과 이런 수요를 다시 늘리면서 병목을 다시 사이클을 돌게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스테이블 코인 쪽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이제 서로 거래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쓰지 않아도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끼리 막 이제 거래하면서 사용량과 거래량을 늘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손을 떠난 뭔가 성장 속도를 보이는 곳들이 되게 좀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되게 광범위한 분야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적다 보니까 이제 방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AI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는 GPU,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도 될까요? 네, 뭐 단순화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하나만 얘기하면은 너 그때 그거 얘기했는데 왜 안 가라고 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넓게 여러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그 이제 헤일로라고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골드만삭스의 이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AI 자본 지출 사이클, 우리 캐펙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2026년에만 하더라도 6,600억 설비 달러. 투자. 예, 맞습니다. 투자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장기 사이클 놓고 봤을 때 이 캐펙스 사이클의 정체가 뭔데?라고 놓고 보게 되면 AI가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모델 중심이었지만 우리 젠슨항이 얘기했듯이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 첫 번째로 놓고 봤을 경우에 에너지, 두 번째는 인프라, 그리고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기존에는 완전 소프트웨어 중심이었고 무형자산 중심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제 유형자산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나 발전 설비,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고령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글로벌로 나이가 많이 들고 중국도 뭐 고령화에 심각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럽도 뭐 참 참혹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AI와 이제 자동화, 이제 로봇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AI 사이클이잖아요. AI가 이제 우리 생성형 AI로부터 시작해서 에이전트 AI를 넘어 피지컬 AI, 그 자율주행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연결되는 사이클로 연결되듯이 사실 이렇게 모든 게 AI 나레이션과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더 멋있는 단어가 없을까? 골드만이 연구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일로라고 하는 아주 신조어를 만들어냈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유형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부분이고 기존의 성장주만으로는 안 된다. 너무 밸류션이 꽉 찼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버려졌던 올드 이코노미를 다시 보자.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침 이제 우리 그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소재 그리고 산업재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성장주보다 유럽의 금융주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기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예외주의가 언제까지 갈 건지에
갈 건지에 대해서 미국인들조차도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지역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장 우위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첨단 소재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성장률 대비해서 왜 이렇게 싼 거야? 네. 이익 성장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렇게 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자와 패자가 이전과 다르게 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종목별로 다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지수만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AI 나레이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종목별로 수익률의 차별화가 아주 두드러지는 거죠. 문제는 과거에는 미국에서만 찾았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식에서만 찾으면 됐는데 이제는 전 자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 비트코인도 말씀하시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디지털 자산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지어 요새 원자재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누가 우라늄 얘기하면 불이 봐야지 우라늄 얘기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 스타일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뭐 한 지역에 그냥 뭐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게 이제는 그 저물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투자할 게 많아져서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기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세상이 올 것 같다. 투자자들이 나한테 컴플레인 많이 할 것 같구나. 예, 그래서 투자의 난이도가 이전보다는 더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 미국의 이제 AI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찰대로 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 GMC를 시작하면서 M7 종목들 아주 골고루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남은 3분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M7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M7은 저는 오히려 미국은 지금 약간 AI 버블론 같은 이런 공포 분위기도 있고 또 이런 이란 전쟁 같은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사실 AI 이런 내러티브보다 살짝 지금 발을 빼야 되나라는 공포가 조금 더 엄습해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AI 버블론도 그러니까 이런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헤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원래는 우리가 빅테크가 현금이 엄청나게 많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캐펙스 많이 자본 지출 많이 하고 오펙스 많이 쓰고 돈 많이 쓰는 거에 약간 좀 적응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타나 이런 그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으면서 빚까지 진짜 뭐 100년짜리 채권 같은 것도 발행하면서 구글도 이제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조금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저는 좀 거치면서 이제는 터지나 하다가 안 터지겠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넘었을 때 가나 하다가 15만 원 좀 되면은 이거 가는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못 하다가 20만 원 전에 진짜 가나 보다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타는 것처럼 사실 버블론 AI 버블론도 사실 지금은 저는 버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단기적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단계는 아직 그러니까 과하게 몰리는 단계는 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간 그런 버블이 형성되는 좀 상승장이 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어서 그걸 좀 결국에 주도하는 거는 M7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있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가 설비 투자에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다가 그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냐 M7이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돈을 쓰는 입장과 이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은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AI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과 모바일 이후에 가장 큰 내러티브가 왔는데 여기서 밀리면은 진짜 이거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는 게 되면은 지금 당장 수익률 이제 이쁘게 유지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1, 2년 정도 밀려버리면은 1년의 격차가 진짜 영원히 할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타의 저커버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AI가 진짜 메타버스처럼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뭔가 유행으로 그칠 때의 최악의 경우가 있을 거고 그 유행이 아니라 진짜 혁신일 때의 최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혁신인데 내가 투자를 안 했어.
그러면 진짜 생존의 문제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고, 내가 만약 이게 혁신이 아니라 그냥 잠깐 유행일 뿐인데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했어. 근데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뭐 몇 년 그냥 다시 벌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생존의 문제와 그냥 단순 돈을 잃는 거의 문제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는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하반기에 돈 풀기 때문에 멀티플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미국 쪽의 그 주가가 어떻게, 기업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익 성장이 대부분을 주가 움직임을 차지하고요. 멀티플은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멀티플은 축소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으로 PER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M7들이 모두 다 비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수 때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을 놓고 IT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이익 증가율은 한 10% 내외인 것 같아요. 높은 한 자릿수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여태까지 성과를 갖다가 그냥 놓고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로서 봤을 경우에는 10% 초반대까지의 주가 상승은 가능하구나. 그리고 M7들의 그 좋은 퀄러티 그리고 EPS 성장률을 봤을 경우에는 보통 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M7들의 평균적인 주가 상승 탄력은 한 20%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멀티플로 보게 되면 그거보다는 안 좋겠죠. 멀티플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저는 놓고 봤을 때 한 20%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주가, 뭐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M7을 갖다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중후반대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 투자하는 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력적인 수익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M7들은 워낙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기업들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시장이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가 통과하고 무사히 견뎌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예상되는 재정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한 통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그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인플레이션 압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걸 갖다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쪽 시장들이 보다 EPS 그로스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 움직이면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더 싼 걸 찾잖아요. 이익 성장이 더 높은 거. 그러다 보면 M7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갖다가 주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M7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질문하고 가볍게 가볼게요. 저희 한국 예탁 결정에 따르면 이제 지난 한 달 2월 1일에서 3월 4일 동안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이제 단일 종목과 ETF를 다 포함해서 이게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배, 이른바 이제 시장의 속쓰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약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지수가 하루 1% 오르면 이 ETF는 약 3% 상승하고, 반대로 1% 하락하면 약 3%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하루 수익률 기준으로 레버리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수익률은 지수의 이런 3배랑 달라질 수 있고 변동성도 레버리지다 보니까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처럼 변동성 높은 장에서도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사학개미들이 좀 가장 많이 환장한다는 3배의 레버리지 적립식 투자, 요거는 선택 가능한 옵션일까요? 본인이 직접 돈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어진 레버리지 상품은 건들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이제 생각이긴 한데, 최악의 경우 죽어버릴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잖아요. 청산돼 버릴 수 있고 어떤 존버가 불가능한 저는 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 확실함은 없다, 100%는 없다, 블랙스완 같은 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진짜 그래서 뭐 33% 떨어져 버리는, 하루 만에 떨어져 버리는 일이 있으면은 진짜 청산되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계속 실제 세배가 아니라 계속 그 매일 오버나이트 마켓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씩 녹기도 하기 때문에 장투로 쓴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저는 그냥 방향성을 맞추는 단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장기 투자 전략에서는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로 쓸수록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진짜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 속수를 넣어가지고 한 20-30% 먹고 빠지겠다 이러면 그거는 가능한 옵션이 그쵸. 또 그건 있다. 가능하죠.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출 수 있다면. 또 운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상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레버리지 상품을 써봤던 건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2011년 8월에 미국 그 시종등급 하락할 때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이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었던 게 있었고 그때 쓸 수 있었던 레버리지 상품이 이머징 3배 레버리지 숏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했었고요. 근데 뭐 이거는 그때 자기가 컨빅션이 되게 강해야 됩니다. 우리 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후덜덜덜 거리거든요. 하루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기초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는 용으로 제가 그때 ETF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었던 것 같고요. 이 레버리지 전략과 갖고 완전히 맞물리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게 되는 게 플러스 50% 수익 났다,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게 0으로 회귀하느냐? 절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실수를 할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겁니다. 플러스 50% 수익 날 때는 좋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50% 났을 때는 사람은 멘붕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걸렸을 때는 더더구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멘붕에 걸리게 되는데 보통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살 용기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계좌에 당장 마이너스 50%가 찍혔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보통 그러면 손절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남이 그러니까 정말 사야 되는 시장에서 팔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수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거에다 베팅을 했고 그 생각지도 못한 변동성을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리고 뭐 항상 우리 투자할 때 맨날 얘기 듣지만 복리의 극대화인데 복리의 극대화에 절대 위배되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오늘 GMC 첫 미장 별곡 미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좀 다양하게 얘기 나눠봤는데 대표님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많은 걸 배워가는 또 시간이었어가지고. 저도 많은 걸 새로 느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논리도 또 들을 수 있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미장 결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계좌에 돈 복사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